화려한 신년회장 한복판, 조덕배가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광기 어린 소리를 내지릅니다. 이 눈먼 노인네가 감히 내 구두에 술을 뿌려? 당장 무릎 꿇고 앓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아버님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머리 위로는 독한 양주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의 권력자가 그 굴욕을 비웃던 그때 행사장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차가운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 떼시죠. 당신 그 손목 제가 오늘 법대로 잘라드릴 테니까. 평범한 며느리인 줄 알았던 제이의 품에서 서슬퍼런 검사 신분증이 빛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이 따기 한 대가 어떤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불러오게 될까요? 시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사랑과 악인을 향한 잔혹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서울의 한 대형 호텔 연회장은 새해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신사들과 우아한 드레스를 뽐내는 여인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음소리를 내뿜었죠. 연회장 입구에서는 대호건설의 대표 조덕배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서며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조덕배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행사장 경비 업무를 맡고 있던 68배 노인 김한수가 조덕배의 앞을 지나가던 웨이터와 살짝 부딪힌 것이었죠. 웨이터의 쟁반이 흔들리며 붉은 와인이 조덕배의 하얀 명품 구두와 바지 끝단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조덕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조덕배가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 구두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이 눈먼 노인네가 제정신이야. 조덕배는 옆에 서 있던 김한수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한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허리를 굽히며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덕배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고 오히려 더 잔인하게 변해갔습니다. 조덕배는 김한수의 뺨을 손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넓은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김한수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덕배가 김한수의 가슴팍을 발로 툭 밀치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고 내 구두 핥아서 닦아내란 말이야. 이 벌레 같은 인간아. 김한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조덕배는 그것도 모자라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더니 김한수의 머리 위로 콸콸 들이부었습니다. 독한 술기운이 김한수의 눈과 코로 스며들었지만 김한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죠. 연회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한수의 아들 기철호는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개처럼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기철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철호는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기둥 뒤에 숨어 입술만 바르르 깨물었습니다. 조덕배의 수행 비서들이 기철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철호는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비겁한 자신을 탓하고 또 탓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발이 안 떨어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기철호는 아버지를 구하고 싶은 마음과 권력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덕배는 그런 기철호를 비웃기라도 하듯 김한수의 등을 발로 짓밟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시각 호텔 주차장에서 시아버지 김한수를 기다리던 검사 한재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김한수가 나오지 않자 한재희는 직접 행사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와 사람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한재희를 맞이했죠. 그리고 한재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시아버지 김한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재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한재희는 제지하는 가드들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조덕배가 서 있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재희가 김한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누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김한수는 며느리 한재희를 보자마자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희야, 너 여기 왜 왔니? 얼른 나가거라. 아빠는 괜찮으니까 어서 돌아가. 조덕배는 한재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빗딱하게 서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 노인네 딸이야? 보아하니 반항이라도 해보겠다는 모양인데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한재희는 조덕배의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가방에서 검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한재희 검사입니다. 당신을 현장에서 특수폭행 및 모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조덕배는 한재희의 신분증을 보고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검사, 요즘 검사들은 이렇게 어린애들이 하나 보지? 내 상사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넌 내일부터 백수야. 한재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수사관님, 지금 당장 호텔 연회장으로 수사팀 소집하세요. 현행범 체포입니다. 조덕배는 한재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수행 비서들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뭐해? 저 여자 당장 안 끌어내고 내 몸에 손끝 하나 대면 가만 안 두겠어. 수행 비서들이 한재희를 에워싸고 위협하자 한재희는 오히려 더 차갑게 조덕배를 노려보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하고 싶으신 모양이군요. 당신이 휘두른 이 손, 법의 이름으로 잘라드리죠. 한재희는 조덕배가 휘두르는 팔을 가볍게 피하더니 다시 한번 조덕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은 조덕배의 비서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희는 바닥에 떨어진 김한수의 경비 모자를 주워 먼지를 털어낸 뒤 김한수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아빠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다 해결할게요. 김한수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한재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덕배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지검장님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내일 당장 후회하게 해줄게. 한재희는 조덕배의 면전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지검장님도 곧 당신 옆방으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기철호는 아내 한재희의 서슬퍼런 모습에 압도되어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한재희는 그런 남편 기철호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그대로 시아버지를 부축해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한재희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올랐습니다. 한재희는 시아버지 김한수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주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김한수는 창밖을 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이야, 아빠 때문에 네가 곤란해지는 건 아니니. 저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인 것 같던데. 한재희는 운전대를 꽉 쥐며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어조로 시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법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검사가 된 이유를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호텔 건물을 바라보며 한재희는 조덕배의 비열한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웃음이 비명으로 변할 때까지 한재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시아버지 김한수의 부어오른 뺨은 한재희에게 그 어떤 사건보다 더 중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조덕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한재희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한재희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기 있게 빛나며 사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죠. 조덕배가 그동안 돈으로 덮어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한재희의 손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해의 첫날은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정의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김한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제 진짜 검사 업무니까요. 한재희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갔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재희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철검과 같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한재희의 마음은 이미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조덕배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해줄 준비를 마쳤죠. 정의는 때로는 늦게 올지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를 한재희는 온몸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한재희의 긴 밤은 시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악인에 대한 분노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재희의 휴대전화는 이른 시간부터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울려댔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이 구역의 수장인 지검장이었고 한재희는 불길한 예감을 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검장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 검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어제 신년회장에서 벌인 소동이 벌써 윗선까지 보고됐어. 조덕배 대표가 누군지 몰라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당장 사건 덮고 조용히 자숙해. 이건 명령이야. 한재희는 지검장의 윽박지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검사의 임무 아닙니까? 명백한 폭행 사건이고 증거도 확실합니다. 명령이라도 불법적인 지시는 따를 수 없습니다. 한재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가 자신을 짓누르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던 김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어제 신년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덕배가 고용한 언론사들은 김한수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노인으로 묘사했고 김한수가 먼저 조덕배에게 술을 끼얹고 폭행을 유도했다는 허위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김한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한재희의 집 앞과 김한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덕배가 보낸 유튜버들과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몰려와 김한수의 실명과 집 주소를 공개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노인네야 당장 나와서 사과해라. 괴한들은 김한수의 집 때문에 시커먼 오물을 투척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한수는 창문 커튼을 꼭 닫은 채 어두운 방 안에서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재희가 검찰청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 검사들은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재희를 마치 역병 환자라도 보듯 멀리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내부 게시판에는 한재희를 비난하는 음해성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재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용히 대호건설의 지난 10년치 공사 기록과 회계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등을 돌릴 때 한재희는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악의 뿌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한재희를 맞이한 것은 엉망이 된 집안 분위기와 남편 기철호의 원망 어린 눈초리였습니다. 기철호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재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희야, 제발 그만 좀 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조덕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건드리는 거야? 회사에서도 나한테 압박이 들어와서 죽을 지경이라고. 제발 아버지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한재희는 기철호의 유약한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철호, 너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당했는지 직접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자존심보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먼저 아니야? 난 절대로 못 그만둬. 이건 단순히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기철호는 아내의 단호함에 질렸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한재희는 홀로 거실에 서서 시아버지가 당한 수모를 떠올리며 더욱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덕배는 한재희를 자신이 운영하는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직접 불러냈습니다. 조덕배는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길게 누워 테이블 위에 커다란 여행용 가방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한 검사, 이거 보고 마음 좀 바꿔보지 그래. 여기 무기명 채권이랑 현금으로 20억이 들어있어. 이거면 내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시아버지 노후도 편하게 모실 수 있잖아. 괜히 힘 빼지 말고 여기서 좋게 끝내자고. 한재희는 조덕배가 내민 돈가방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덕배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한재희는 구두 끝으로 돈가방을 힘껏 걷어차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돈다발과 채권들이 바닥에 지저분하게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자존심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뇌물공여 의무 위반까지 추가로 기재해 줄게. 당신이 가진 그 더러운 돈으로 내 검사복은 못 사니까 꿈깨. 분노한 조덕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재희의 뺨을 치려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재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덕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10년의 때처럼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당신이 저지른 죄값,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받게 해줄 거야. 한재희는 조용히 녹음기를 끄며 조덕배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방을 당당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한재희가 사무실을 잠시 비운 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들이 출동해 불을 껐지만 한재희가 확보했던 핵심 증거 자료들과 CCTV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던 컴퓨터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검찰청 내부 보안실은 단순한 정기 합선이라며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 들었습니다. 한재희는 불에 타버린 사무실을 보며 누군가 내부에서 조덕배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한재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좌절할 틈도 없이 한재희는 조덕배의 아들이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한재희는 이번에야말로 조덕배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생각으로 단독으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클럽 문을 부수고 들어간 순간 그곳에는 마약 대신 시끄러운 음악과 텅 빈 술병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조덕배의 아들이 미리 준비했다는 듯 카메라를 들고 한재희의 당황한 모습을 촬영하며 조롱했습니다.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이 분명했고 한재희는 무리한 과잉 수사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검장은 기다렸다는 듯 한재희를 자신의 방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지검장은 한재희의 검사증과 출입증을 거칠게 빼서 책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한 검사, 자네 정말 구제불능이군. 사적 복수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무고한 시민을 괴롭혀? 오늘부로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한재희는 지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없이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한재희의 등 뒤로 동료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재희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검찰청 현관을 나서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시시아버지 김한수의 손을 잡고 걷던 그 추운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김한수는 그때마다 제이의 손을 꼭 쥐며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재희는 가슴 안쪽에 숨겨둔 김한수의 낡은 수첩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재희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사로서의 명예도, 직장도, 그리고 남편과의 신뢰도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재희의 가슴 속에는 식지 않는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울 수 없다면 다른 방식을 써서라도 악마를 단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재희는 시시아버지가 남겨준 수첩을 펼쳐 조덕배가 숨기려 했던 진실의 첫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조덕배가 처음 건설업을 시작했을 때 저질렀던 끔찍한 인명사고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며느리의 앞길을 걱정해 이 수첩의 존재를 숨겨왔지만 결국 이것이 조덕배의 목을 겨눌 최후의 칼날이 될 것임을 한재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시아버지의 부은 얼굴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약속했죠? 그 눈물 제가 다 닦아드린다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밤하늘의 달빛이 한재희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재희는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안온한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들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전 세계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록 혼자 가는 길이라 해도 김한수의 사랑과 정의라는 이름의 등불이 그녀의 앞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한재인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 대신 복수를 위한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재인은 공식적인 수사관이 아닌 사적인 추적자로 변신했습니다. 조덕배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파악하며 그들의 약점과 유착관계를 파헤쳐 나갔습니다. 권력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재희의 움직임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조덕배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그 잔에 담긴 것이 피눈물이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한재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잠시 잠든 기철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김한수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자신 또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안개 속으로 한재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한 투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재희의 손에 쥐어진 낡은 수첩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 마치 한재희의 앞날을 가로막으려는 거대한 장벽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쫓겨나고 남편 기철호에게까지 비수 같은 말을 들은 한재희는 젖은 옷이 몸에 감기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서울 도심을 헤맸습니다. 구두굽이 빗물에 잠길 때마다 차가운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심장까지 타고 올라왔지만 한재희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시아버지 김한수의 부어오른 얼굴만을 떠올렸죠. 그때 인적이 드문 골목 끝에서 검은 우산을 깊게 눌러 쓴 사내가 한재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내는 주변을 살피며 극도로 불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우산 밑으로 비친 한재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재희 검사님, 저는 조덕배 대표 밑에서 격리팀장으로 일했던 강승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검사님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고 어르신을 돕고 싶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한재희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조덕배의 사람이라면 나를 잡으러 온 건가요? 더 이상 나에게서 빼앗아갈 것도 없을 텐데 무슨 속셈으로 접근한 거죠? 한재희가 날 선 목소리로 묻자 강승준은 우산을 비꼈으며 젖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닙니다, 검사님. 저는 조덕배에게 버려진 소모품일 뿐입니다. 제 동생이 예전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동생을 구해주셨던 분이 바로 김한수 어르신이었습니다. 강승준은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USB 하나를 꺼내 한재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조덕배가 그동안 정재계 인사들에게 뿌린 비자금과 뇌물 리스트가 담긴 장부의 접속 키입니다. 어르신은 제 동생의 생명을 구해주셨지만 저는 조덕배의 밑에서 그자의 더러운 돈을 관리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검사님께서 이 장부로 조덕배를 심판해 주세요. 한재희는 강승준의 절박한 눈빛에서 거짓이 없음을 직감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진실에 다가가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서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며 검은 차들이 몰려왔습니다. 조덕배가 보낸 전문 킬러들이 이미 강승준의 동선을 파악하고 추격해온 것이었죠. 강승준은 한재희의 팔을 잡아 끌며 골목 안쪽 폐공장으로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폐공장 내부는 녹슨 기계 소리와 떨어지는 빗물 소리로 기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쇠로 된 계단을 울리며 다가오자 강승준은 한재희를 화물 승강기 뒤편에 숨기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검사님, 이 장부를 여는 마지막 보안 암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르신이 간직하신 낡은 수첩 속에 숨겨져 있으니 반드시 어르신을 만나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때 공장의 창문을 깨고 들어온 킬러들이 무자비하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승준은 한재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서 사내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던 강승준은 결국 사내들이 휘두른 날카로운 칼날에 가슴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한재희는 비명을 지르며 강승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승준은 피 묻은 손으로 한재희를 밀어내며 어둠 속으로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탕 하는 짧고 둔탁한 총성이 폐공장의 공기를 갈랐고 강승준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한재희는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며 공장 뒷문의 비상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강승준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생각만이 한재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재희가 공장을 빠져나와 빗속으로 숨어든 직후 수십 대의 경찰차가 공장을 포위하며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려 퍼뜨렸습니다. 경찰들은 한재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덕배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강승준의 시체 옆에서 발견된 한재희의 물건을 빌미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뇌물 장부를 가로채기 위해 제보자를 살해하고 도주했다. 뉴스는 앞다투어 한재희의 얼굴을 공개하며 그녀를 파렴치한 살인 검사로 몰아세웠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에 지명수 배령이 내려졌고 한재희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김한수는 며느리가 살인범이 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김한수는 며느리 한재희가 결코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 서랍장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조덕배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숫자들과 과거의 진실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김한수는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기로 결심하고 조덕배의 본사로 향했습니다. 조덕배의 집무실 앞에 도착한 김한수는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조덕배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조 대표,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우리 제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네가 찾는 건 이 수첩 아니냐? 당장 우리 제이 누명을 벗겨줘라. 조덕배는 집무실 문을 열고 나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김한수의 멱살을 잡아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조덕배는 김한수의 품에서 수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김한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수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조덕배는 옆에 있던 수행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김한수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김한수가 바닥에 쓰러지자 조덕배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올리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탱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오니 참 가상하네. 내 며느리가 장부를 들고 나타날 때까지 넌 여기서 아주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할 거야. 조덕배는 김한수를 강제로 끌고 나가 인적이 끊긴 신축 공사 현장의 지하 물탱크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조덕배는 결박된 김한수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어 한재희에게 전송했습니다. 한 검사, 뉴스 봤지? 이제 넌 살인자야.
내 시아버지가 차가운 물탱크 안에서 익사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장부를 들고 공사 현장으로 와. 경찰을 부르면 이 노인네는 즉시 끝이야. 영상을 확인한 한재인은 낡은 여인숙 방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조덕배를 찾아간 시아버지의 사랑에 한재희의 심장은 타들어갔습니다. 슬픔은 이내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고 한재희의 눈빛은 서늘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재희는 여인숙 방의 거울을 보며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려 했던 검사로서의 마지막 자비는 이제 더 이상 한재희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재희는 강승준이 남긴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호신용으로 챙겨두었던 가스총과 날카로운 과도를 외투 안쪽에 숨겼습니다. 한재희는 밤안개가 짙게 깔린 공사 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살인 혐의를 보도하는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한재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오로지 시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전진했습니다. 조덕배는 한재희를 덫에 가두었다고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겠지만 한재희는 이미 자신의 목숨까지 복수의 재단에 바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의 녹슨 철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하 물탱크실의 입구에는 조덕배의 부하들이 담배를 피우며 경계를 서고 있었죠. 한재희는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시아버지 김한수가 겪었을 공포와 굴욕을 생각하자 한재희의 손등에는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피로 물든 응징과 진실을 향한 마지막 사투뿐이었습니다. 한재희는 품 안의 과도를 꽉 쥐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한재희의 가슴은 복수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조덕배가 지은 추악한 죄악의 탑이 무너져 내릴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한재희는 그 탑을 무너뜨릴 유일한 파괴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그날의 약속은 이제 잔혹한 전쟁의 선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재희는 자신의 그림자를 지워가며 악마의 소굴인 물탱크실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결박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김한수의 처참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재희는 이를 갈며 조덕배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무기를 치켜들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누구도 이 파국을 막을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 물탱크실의 공기를 뒤로 한 채 한재희는 조덕배의 부하들이 쫓아오기 전 간발의 차이로 공사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은 흙탕물과 빗물로 엉망이 되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시아버지 김한수가 보낸 그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한재희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지명수배자가 된 한재희가 도움을 청할 곳은 이 넓은 도시에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한재희의 머릿속에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였던 청년 이민우가 떠올랐습니다. 이민우는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갖췄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뻔했던 인물이었는데 한재희는 모두가 그를 범죄자로 몰 때 유일하게 이민우의 결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재희는 공중전화를 찾아 이민우에게 짧은 암호를 남겼고 잠시 후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한재희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민우는 헬멧을 벗으며 다크서클이 짙은 눈으로 한재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님, 뉴스 봤어요. 검사님이 사람을 죽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일단 제 아지트로 가요. 거기라면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이민우의 비밀 기지는 낡은 상가 지하의 허름한 창고였지만 그 안에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품 안에서 김한수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민우는 강승준이 남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지만 장부를 열기 위한 보안 코드는 여전히 철벽처럼 가로막혀 있었죠. 민우야, 이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봐줘. 아빠가 평생 일하면서 기록한 현장 일지인데 여기에 답이 있을 거야. 한재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희는 수첩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1995, 10, 24라는 날짜와 그 옆에 적힌 7408이라는 숫자 조합에 주목했습니다. 그날은 조덕배가 저지른 첫 번째 부실 공사 사고로 김한수가 다리를 다쳤던 날이자 강승준의 동생을 구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날짜였습니다. 민우야, 이 날짜랑 사고 인부들의 고유 번호를 조합해봐. 아빠는 평생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고 수첩에 새겨두신 거야. 이민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자 마침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조덕배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경로와 그 돈을 받아 챙긴 정재계 고위직들의 실명 리스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검사님.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 시한폭탄이에요. 조덕배가 왜 그렇게 김한수 어르신을 죽이려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때 한재희의 손목에 차여 있던 스마트워치에서 강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김한수가 납치당하기 직전 한재희가 몰래 채워주었던 시계였는데 지하 탱크 안에서 정신을 차린 김한수가 필사적으로 긴급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지금 아빠 위치 추적할 수 있어? 아빠가 살아계셔. 우리에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좌표를 보내고 계신다고. 한재희는 모니터에 찍힌 붉은 점을 보며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지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죽은 강승준의 동생 강혜원이었습니다. 강혜원은 오빠의 부고를 듣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재희를 돕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한 검사님, 우리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조덕배의 집무실 비밀 금고 안에 그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물 장부가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그걸 찾아야만 법정에서 조덕배의 숨통을 확실히 끊을 수 있어요. 한재희는 강혜원의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혜원 씨, 고마워요.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제가 반드시 조덕배를 단죄할게요. 민우야, 지금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준비해줘. 더 이상 숨어서 싸우지 않겠어. 진실을 세상 밖으로 직접 끌어낼 거야. 한재희는 카메라 앞에 서서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한재희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조덕배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명수배 중인 한재희 검사입니다. 제가 살인범이라는 보도는 모두 조덕배가 꾸며낸 조작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자료들은 조덕배가 권력자들에게 뿌린 뇌물장부의 원본입니다. 한재희가 조덕배가 김한수를 폭행하는 원본 영상까지 공개하자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저 불쌍한 할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때린단 말이야. 검사가 직접 목숨 걸고 제보하는데 이건 진짜다. 조덕배 구속해라.
댓글창에는 조덕배를 향한 비난과 한재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반전되자 조덕배를 비호하던 정치인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덕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송을 지켜보며 광분하여 물건들을 내던졌습니다. 이 독한 가시나가 감히 내 얼굴에 침을 뱉어? 당장 그 아지트 찾아내서 불 질러버려. 한재에 저거 당장 죽여버리란 말이야. 하지만 조덕배의 명령에도 신복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조덕배를 손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재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덕배의 아들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파악했습니다. 조덕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볼모로 삼아 시아버지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민우의 정보망을 통해 조덕배의 아들이 마약 거래를 시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한재희는 직접 현장을 급습하여 조덕배의 아들을 제압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습니다. 조덕배 대표님, 당신 아들이 지금 제 손에 있는데 대화 좀 할까요? 한재희의 전화를 받은 조덕배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한재희, 너 검사가 이래도 되는 거야? 내 아들 건드리면 너 진짜 죽어. 한재희는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조덕배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아빠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당신 아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지금 당장 아빠가 갇힌 지하 탱크에 보안 코드를 보내.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으니까 선택은 당신이 해. 결국 조덕배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김한수가 갇힌 장소의 해제 암호를 넘겨주었습니다. 한재희는 이민우와 강혜원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결전의 장소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재희는 먼지가 쌓인 가방 안에서 접어두었던 자신의 검사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진 옷깃을 정성스럽게 펴고 거울 앞에 선 한재희의 모습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법의 심판자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정말 아빠를 모시러 갈게요. 한재희는 검사복 위에 짙은 코트를 걸치고 아지트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한재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의 검이 이제 조덕배의 심장을 향해 똑바로 겨눠지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자신을 돕기로 약속한 소수의 수사관들과 접선하여 대호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들이 깔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가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한번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길 비키세요. 서울중앙지검 한재희 검사입니다. 조덕배 대표를 살인교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하러 왔습니다. 가드들이 앞을 막으려 했지만 한재희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길을 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덕배의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동안 한재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시아버지 김한수가 겪었을 수많은 수모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뺨을 맞고 무릎을 꿇고 술 세례를 받으면서도 오직 며느리 걱정뿐이었던 그 선한 노인. 그 노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한재희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복도가 한재희를 맞이했습니다. 복도 끝 집무실 문 앞에 서 있는 조덕배의 수행 비서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재희는 그들을 지나쳐 집무실 문을 거칠게 발로 차서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조덕배가 창밖을 보며 독주를 들이켜고 있었는데 한재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 한 검사. 장부는 가져왔겠지?
한재인은 품 안에서 수첩과 USB를 꺼내 보이며 조덕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부보다 더 무서운 선물을 가져왔는데 확인해 볼래? 당신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이야. 한재희의 뒤로 특수부 요원들이 들이닥치며 조덕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조덕배가 도망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한재희는 조덕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 한재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재희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하게 법의 집행을 선언했습니다. 조덕배는 끝까지 발악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미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격의 불씨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조덕배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호타워의 완공식 현장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건물 전체를 감싼 통유리는 오후의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였고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화환들은 마치 조덕배의 권력을 과시하는 붉은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속속들이 도착해 서로의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지며 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었죠. 잠시 뒤 대호건설의 대표 조덕배가 맞춤 제작한 최고급 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조덕배는 마이크 앞에 서서 거만한 시선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건물을 완공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대호건설이 대한민국 건설의 새로운 역사를 쓴 날이며 저 조덕배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조덕배의 연설이 이어질수록 박수 소리는 커졌고 조덕배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장 뒤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질서정연하게 나타나 행사장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다름 아닌 한재희가 서슬퍼런 눈빛을 띠며 단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한재희는 구겨진 곳 하나 없는 정갈한 검사복을 입고 가슴에는 반짝이는 검찰 배지를 단 채 조덕배의 연설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조덕배는 한재희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한재희 검사,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조덕배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한재희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재희는 조덕배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빼앗아 취재진과 내빈들을 향해 높이 쳐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알립니다. 대호건설 조덕배 대표를 살인교사, 뇌물공여, 그리고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박 수사관님, 전광판 연결하세요. 지금 바로 이자의 추악한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한재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려한 홍보 영상이 나오던 대형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조덕배가 관리해온 이른바 황금 장부의 내용과 조덕배가 김한수를 지하실에 가두고 폭행하며 협박하는 원본 영상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내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희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단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정직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그들을 짓밟고 무릎 꿇리며 자신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한 명의 경비원일 뿐이었지만 조덕배는 그런 분의 자존심을 짓밟고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사이 한재희의 머릿속에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고통스러운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제이를 거두어준 사람은 시아버지 김한수뿐이었습니다. 김한수는 공사 현장에서 온종일 먼지를 마시며 번 돈으로 제이의 학원비를 댔고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제이의 고시원 책상에 따뜻한 도시락을 몰래 두고 가곤 했죠. 제이는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 시아버지가 건네준 보온 도시락의 온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야, 아빠는 못 배워서 이런 일 하지만 너는 꼭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말고 없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그런 검사가 되거라. 김한수가 거친 손으로 제이의 손을 꼭 쥐며 해주었던 그 약속이 지금 한재희가 조덕배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한재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조덕배를 향해 차가운 수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 쪽에서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수사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어 치료를 받은 시아버지 김한수였습니다. 김한수는 비록 얼굴에 상처가 남고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한재희는 김한수를 발견하자마자 단상에서 내려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덕배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조덕배 대표, 당신이 그토록 비웃고 짓밟았던 이분께 지금 당장 사죄하세요. 조덕배는 현실을 부정하듯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조작이야. 지검장님, 저기 있는 지검장님 좀 불러와. 나랑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 거 다 알잖아. 당장 이 여자 좀 치우라고. 조덕배가 울부짖으며 내빈석에 앉아있던 지검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검장은 이미 다른 검사들에게 포위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한재희는 조덕배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김한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10년회 때 우리 아빠에게 했던 짓 전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어. 이 뺨 한 대의 무게가 당신의 전 재산보다 무겁다는 걸 이제 알겠어? 당장 우리 아빠에게 사죄하고 당신이 지은 죄를 고백해. 조덕배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결국 덜덜 떨며 김한수의 신발 끝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르신.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조덕배의 비참한 외침이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김한수는 조덕배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 밀어내며 아주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대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있어도 진실은 살 수 없는 법이라네. 자니가 흘린 건 술이었지만 내가 흘린 건 피눈물이었다는 걸 잊지 말게나. 한재희는 조덕배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철컥 하는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대오타워의 대리석 바닥에 명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재희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왔던 지난날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재희는 시아버지 김한수의 어깨를 꽉 껴안으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가 약속 지켰죠? 이제 아무도 아빠 무시 못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한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검사구나. 두 사람의 포옹은 완공식장의 그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 아름답고 눈부셨습니다. 조덕배는 호송차에 오르며 끝까지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덕배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검장과 고위직 간부들도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한재희가 확보한 황금 장부는 검찰 내부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예리한 칼날이 되었죠. 조덕배의 아들 역시 마약 혐의와 비자금 세탁 가담 혐의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호건설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조덕배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한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찾아오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재희는 증명해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한재희와 김한수의 뒤로 수많은 기자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검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국민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재희는 걸음을 멈추고 시아버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제가 아니라 끝까지 정의를 믿어주신 제 시아버지의 승리입니다. 한재희의 대답에 현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재희는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행사장 주변을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차 안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옛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김한수는 창밖을 보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재희는 운전대를 꽉 쥐며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검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복수의 끝은 허무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재희에게 남은 것은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도심의 건물들은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재희는 백미러 속에 비친 대호 타워의 실루엣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부은 뺨을 보며 시작되었던 그 처절한 전쟁은 이렇게 정의로운 결말로 매듭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재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그렇기에 한재희는 언제나 깨어있는 검사가 되어 어둠에 맞서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한재희는 깨어난 김한수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재희는 그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이의 물음에 김한수는 허허 웃으며 제이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해주는 거라면 뭐든 좋지. 우리 딸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날 밤 한재희는 검사복을 벗어 정갈하게 걸어두고 창밖의 별빛을 감상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만난 소중한 일상은 그 어떤 명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조덕배가 감옥 창살 너머로 마주할 어두운 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한 밤이었죠. 한재희는 시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고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고 그 승리의 열매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나무에서 달콤하게 익어갔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조덕배를 구속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믿었던 그 순간 한재희의 뒤편에서는 더 거대하고 칠흑 같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죠. 조덕배의 배후에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전직 법무부 장관 최현무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직접 한재희를 사냥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한재희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사무실을 정리하던 평화로운 오후에 감찰 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한재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한재희 검사, 당신을 불법 사찰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해커를 동원해 국가 전산망을 해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재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이미 최현무가 정교하게 조작해 놓은 위조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현무는 언론을 매수해 한재희가 조덕배에게 거액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사적인 보복 수사를 위해 범죄자들과 결탁했다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정의의 사도였던 한재희는 출세에 눈이 먼 부패 검사로 낙인 찍혔고 한재희는 변호인의 도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한재희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구속된 줄 알았던 조덕배는 최현무의 도움으로 병원 VIP 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덕배는 한재희가 강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심장 압박을 받았다며 연기했고 최현무가 미리 섭외한 의사들은 조덕배에게 구속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끊어주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와인을 마시는 조덕배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조덕배는 비서를 향해 한재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현무는 한재희의 남편 기철호를 자신의 은밀한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기철호는 거대한 권력자 앞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철호 씨, 자네 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게. 한재희 저 여자는 이미 끝났어. 계속 엮여 있다가는 자네랑 자네 아버지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한재희를 버리게. 그래야만 자네 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 기철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겁한 선택을 하라는 유혹과 협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가 기철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기철호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최현무가 내민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한재희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기철호가 내미는 이혼 서류를 보고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기철호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차갑고도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제이야. 우리 아버지를 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제발 이제 다 포기하고 조용히 끝내자.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기철호는 서류를 남겨둔 채 도망치듯 접견실을 빠져나갔고 한재희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절규했습니다. 한재희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가정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현무가 보낸 용역들은 김한수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재희가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원본 장부를 찾는다며 가구를 부수고 벽지를 찢어발겼습니다. 김한수는 그들을 막아서려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다친 다리가 다시 꺾이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죠. 이 더러운 놈들아, 우리 제이는 아무 잘못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김한수가 소리쳤지만 용역들은 낄낄거리며 노인의 가슴팍을 짓밟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구치소 내에서의 생활도 한재희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최현무에게 미리 매수된 수감자들은 한재희가 잠든 틈을 타서
목을 조르거나 식판을 엎으며 위협했습니다. 네가 그 잘난 검사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밖에서는 내 시아버지가 곧 죽는다는 소문이 돌던데. 수감자들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재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한재희는 매일 밤 눅눅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시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재희를 돕던 조력자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천재 해커 이민우는 아지트가 발각되어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가 가진 서버들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한재희를 믿어주던 선배 검사 역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세상은 마치 한재희를 지우기로 작정한 것처럼 모든 문을 닫아버렸고 한재희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최연무는 방송에 출연해 한재희를 법조계의 수치라고 비난하며 그녀의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병상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김한수는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김한수는 비를 맞으며 최연무의 으리으리한 저택 대문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김한수는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관님,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제발 우리 며느리는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시키는 대로만 한 것뿐입니다. 제가 다 책임질 테니 제의는 풀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최연무의 비서가 내뿜는 차가운 멸시와 거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비서는 김한수의 가슴을 발로 밀쳐내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디서 구걸이야? 내 며느리는 이미 끝났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져. 이 더러운 냄새 나는 영감탱이야. 김한수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오열하며 흙탕물 범벅이 된 채 길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김한수는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의 무능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이야,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를 검사로 만들지 말 걸 그랬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범하게 살게 놔둘 걸 그랬어. 김한수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연무는 창밖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와인 잔을 흔들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던 한재희는 교도관이 던져준 영치품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한수가 정성스럽게 닦아서 보낸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뒤편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김한수가 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야,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내 딸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빠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한재희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한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겪고 있을 고통이 자신의 살을 애는 것처럼 아프게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한재희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포기한다면 시아버지의 눈물은 영영 닦아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재희는 젖은 사진을 가슴에 꼭 품고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재희는 최연무가 놓친 사소한 틈이 무엇인지, 조덕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조덕배의 황금장부와 강승준이 남겼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죠. 분명히 최연무조차 통제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한재희는 확신했습니다. 한재희의 눈동자에는 절망 대신 다시금 예리한 빛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잠시 어둠에 가려졌을 뿐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재희는 믿기로 했습니다.
구치소의 밤은 길고 추웠지만 한재희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한재희는 내일 아침 자신을 찾아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한수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밧줄이 되어 깊은 심연에서 그녀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최연무와 조덕배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한재희는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재희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야윈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는 쑥 들어갔고 입술은 터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한재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제가 반드시 돌아가서 저 인간들 다 쓸어버릴게요. 한재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구치소 복도에 메아리치며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재희는 수비가 아닌 공격을 위해 준비를 마쳤고 최연무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을 찾아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악마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함정을 역이용해 악마들을 생매장할 한재희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김한수는 병원 대합실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거친 손에는 여전히 며느리의 결백을 주장하는 구겨진 탄원서가 꽉 쥐어 있었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두 사람의 시련도 이제 마지막 고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창살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새벽빛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의의 검은 비록 꺾였을지라도 그 날카로움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의 아침이 밝았지만 한재희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아버지 김한수가 면회실에서 남겨준 그 짧은 쪽지와 가족 사진 속에 숨겨진 마지막 희망을 찾아냈기 때문이었죠. 한재희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덧그리며 김한수가 보낸 암호를 해독해 나갔습니다. 사진 속 옛집의 장독대 위치와 김한수가 말했던 특정 날짜들을 조합하자 조덕배와 최연무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원본 장부의 복사본이 숨겨진 위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재희는 접견을 신청한 국선 변호사에게 아주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달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살던 산동네 집 뒷마당 가장 작은 장독 아래를 확인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이민우 군이 깨어났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 파일을 넘겨야 합니다. 변호사는 한재희의 비장한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의식불명이었던 해커 이민우는 기적적으로 깨어나 기운을 차리고 있었고 제2의 메시지를 받은 이민우는 즉시 전 세계 서버에 최연무의 비리 파일을 업로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재희의 검사직 파면을 결정짓기 위한 대검찰청의 최종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최연무는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위원들을 향해 가식적인 훈계를 늘어놓고 있었죠. 우리 검찰의 명예를 더럽힌 한재희 검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영구히 제명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시민을 협박하다니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최연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원회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포승줄에 묶인 한재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재희는 비록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고개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이 들고 최연무를 응시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정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죄를 지은 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관님이 아니십니까? 한재희의 말에 최연무는 껄껄 웃으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한 검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자니가 내민 증거들은 이미 모두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네. 무슨 수로 나를 이기겠다는 건가? 한재희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위원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장관님이 조작했다는 그 녹취록의 원본입니다. 이민우 군이 복구한 이 파일에는 장관님이 조덕배에게 저를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도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녹음기에서 최연무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위원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연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징계위원회실의 뒷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휠체어를 탄 김한수가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김한수는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팔에는 깁스를 한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그의 품에는 1995년 당시 건설 현장에서 사용했던 낡은 필름 카메라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최연무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억눌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네가 30년 전에 조덕배랑 짜고 인부들 목숨값 가로챈 거 내가 다 찍어놨다. 우리 며느리 앞길 막으려고 그 난리를 쳤지만 이 늙은이 눈은 못 가린다. 김한수가 제출한 카메라 안에는 최연무가 젊은 검사 시절 조덕배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는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지털 파일이 아닌 인화된 필름 사진은 그 어떤 해킹 논란에서도 자유로운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한재희는 시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사진들을 위원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장관님, 당신이 무시했던 그 평범한 노인이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걸 몰랐나요? 법은 당신 같은 사람의 방패가 아니라 우리 아빠 같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무기입니다. 최연무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 밖에는 체포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제이가 미리 포섭해 두었던 정의로운 후배 검사들이 최연무의 양팔을 낚아채며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최연무 전 장관, 당신을 살인교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내뱉은 그 법조문들이 이제는 당신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될 겁니다. 최연무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발악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특실에서 구속 집행 정지를 만끽하던 조덕배에게도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한재희가 보낸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조덕배는 침대 밑으로 숨으려다 꼴사납게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거 나 아픈 사람이야. 지검장님 어디 있어? 당장 지검장님 불러와. 하지만 조덕배가 그토록 믿었던 지검장은 이미 최연무와 함께 유치장으로 이송된 뒤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휠체어에 타겠다는 조덕배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를 환자복 차림 그대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재희는 그 자리에서 즉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직에 복귀함과 동시에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이는 구치소에서 입고 있던 죄수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당당한 검사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위원회실 밖으로 나온 한재희는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던 시아버지 김한수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그리고 그 귀한 증거들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한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마른 손등으로 제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이야, 아빠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만 하고 못된 놈들한테 당하기나 하고. 그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이겨내니 아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김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부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한제이를 향해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한 팀장님, 거대 카르텔을 무너뜨린 소감이 어떠십니까? 최연무 장관과의 전쟁에서 이긴 비결이 뭔가요? 한제이는 걸음을 멈추고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를 따뜻하게 바라본 뒤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은 곳에 묻어도 결국 빛을 향해 올라오는 법입니다. 제가 이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가 승리하신 겁니다. 이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최현무와 조덕배의 숨겨진 해외 비밀 계좌까지 모조리 적발되었습니다. 최현무가 그동안 비호해왔던 부패 검사들과 정치인들도 줄줄이 소환되며 검찰은 건국 이래 최대의 개혁을 맞이했습니다. 한제이는 쉴 틈 없이 수사팀을 지휘하며 악의 뿌리를 하나하나 뽑아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조덕배는 감옥 안에서 전 재산이 국고로 환수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편 기철호는 자신의 비겁함을 사죄하며 제이 앞에 나타났지만 제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외면했습니다. 철호, 너는 아버지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조덕배의 협박이 무서워 나를 버렸어.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 제이는 기철호가 내밀었던 이혼 서류를 그에게 다시 돌려주며 인연의 매듭을 확실히 끊어버렸습니다. 비겁한 남편 대신 제이의 곁에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아버지만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았습니다. 김한수는 며느리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제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검찰청 건물을 비추던 노을이 잦아들 무렵 제이는 사무실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평화는 그 어떤 영광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부어오른 뺨을 보며 시작되었던 복수는 이렇게 거하게 몰락이라는 거대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제이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정의의 길을 구상했습니다. 이제 한제이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로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회복 중인 이민우와 강혜원을 만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우 씨, 혜원 씨 덕분에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조덕배 일당을 법정 최고형에 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제이의 손을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혜원은 오빠 승준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이는 그들을 뒤로하고 병원 문을 나서며 밤하늘의 밝은 별빛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이는 미리 와 계신 시아버지 김한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김한수는 식탁 앞에 앉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이야, 역시 우리 딸이 끓여준 찌개가 최고구나. 이제 정말 마음이 놓인다. 제이는 김한수의 밥 위에 정성스럽게 반찬을 올려주며 부드럽게 웃음 지었습니다. 아빠,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아빠 곁에서 평생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의 소박한 저녁 식사는 그 어떤 화려한 연찬회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덕배와 최연무가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지만 한재희와 김한수가 지켜낸 진실과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내일의 희망과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복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의 판결문을 기다리는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죠.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조덕배와 최연무는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빛바랜 수의를 입은 채 초라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검사석에 서서 단단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마침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조덕배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살인을 교사했으며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 재산 몰수를 명령합니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조덕배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조덕배는 호송관들에게 붙잡힌 채 한재희를 향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한재희,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나가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둬. 한재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덕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감옥에서 평생 곱씹으며 사세요. 그게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사죄니까요.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이제 당신을 가둘 창살이 될 겁니다. 이어 최연무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법정은 순식간에 시민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한재희는 법원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던 시아버지 김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김한수는 정갈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환한 미소로 며느리를 맞이해 주었죠. 제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딸이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웠구나. 이제야 내 가슴 속에 얹혀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구나. 일주일 뒤 김한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 광장에서는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김한수에게 시민 영웅상을 수여했습니다. 과거 김한수의 집 앞에 오물을 던지고 비난했던 이웃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녀회장이 김한수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가짜 뉴스만 믿고 어르신을 오해했으니 제발 이 못난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김한수는 오히려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허허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세상이 흉흉하니 그럴 수도 있는 법이지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주셨으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한수의 대인배다운 풍모에 이웃들은 더욱 부끄러워하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재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시아버지의 선한 인품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시상식장 구석에서 초췌한 행색의 남편 기철호가 나타나 한재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철호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야, 내가 정말 미쳤었어.
조덕배가 너무 무서워서 우리 가족 다 죽을까봐 겁이 나서 잠시 눈이 멀었던 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너랑 아버지 모시고 속죄하며 살게. 한재희는 기철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한재희가 서류를 기철호의 가슴팍에 던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호, 너는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렸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외면했어. 협박이 무서웠다는 건 비겁한 핑계일 뿐이야. 우리 인연은 이미 그날 연회장에서 아버지가 뺨을 맞을 때 끝났어.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마지막 예우야. 기철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며 오열했습니다. 김한수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한재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재희야, 잘했다. 자식이라도 제 앞가림 못하고 비겁하게 구는 놈은 끼고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시아버지가 아니라 내 친정아빠로 남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라. 한재희와 김한수는 조덕배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승준과 만수의 집이라고 지어 억울한 사람들의 쉼터로 만들었죠. 죽은 강승준의 동생 강혜원이 재단의 첫 번째 직원이 되어 한재희를 도왔습니다. 강혜원은 밝은 모습으로 한재희에게 로스쿨 합격증을 보여주며 다짐했습니다. 검사님, 저도 검사님처럼 약한 사람 편에 서는 법조인이 될 거예요. 우리 오빠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겠죠? 한재희에게는 검찰 상부로부터 파격적인 승진과 요직 임용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재희는 그 모든 화려한 자리를 뒤로하고 민생 사건을 전담하는 공판 검사를 자처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는 게 제 소명입니다. 저는 화려한 별보다 어둠 속을 밝히는 작은 촛불로 남고 싶습니다. 한재희의 소신 있는 결정에 후배 검사들은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한재희와 김한수는 동네의 소박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한수는 뚝배기 가득 담긴 고기를 한재희의 그릇에 덜어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따라 얼굴이 참 좋아 보여서 아빠도 기분이 좋구나. 돈 많고 화려한 곳보다 이렇게 우리끼리 웃으며 밥 먹는 게 진짜 행복 아니겠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내 앞날만 생각하며 살거라. 한재희는 시아버지가 건네준 고기를 입에 넣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각 조덕배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걸레질을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김한수에게 했던 것처럼 덩치 큰 수감자 한 명이 조덕배의 머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야, 조덕배, 너 사회에서는 잘 나갔다며? 근데 여기서는 네가 제일 밑바닥이야. 당장 내 구두 닦아놔. 안 그러면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조덕배는 분노에 부르르 떨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비참하게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조덕배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한재희는 김한수와 함께 친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재희는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그런 검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 곁에는 친아빠보다 더 저를 아껴주시는 아버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아요. 김한수는 제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묘비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재인은 김한수의 구분 등을 보며 자신이 검사가 된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재인은 김한수의 팔짱을 꼭 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이야, 저기 노을 참 예쁘지 않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날이 올 것 같구나. 김한수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자 한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우리 내년 신년에는 호텔 말고 집에서 조촐하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보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길을 따라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희망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재인은 시아버지의 부어오른 뺨을 보며 시작된 처절한 싸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며느리 덕분에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남은 생을 명예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덕배와 최연무가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지만 한재희와 김한수가 지켜낸 진실과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앞길은 가로등 불빛보다 더 밝은 정의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재희는 다시 검사복을 입고 출근할 월요일을 떠올리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고 가슴에는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낸 승리였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자존심이며 법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진리를 남겼습니다. 한재희와 김한수의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의는 승리했고 그 승리의 열매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나무에서 달콤하게 익어갔습니다. 권력과 돈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가족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가 우리 곁에 살아있음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시원한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낸 며느리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